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전근대사를 마무리를 졌고요. 이번 시간부터 근현대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근현대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인 그 수직선상에서 보면 근대사라고 하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합니다. 한국을 개항하죠. 그 이후부터 현대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간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자,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6기까지, 그렇죠? 조선 후기까지 공부를 저번 시간까지 했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여기는 이제 6.5 대 3.5 정도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그 포인트, 그 부분에서 시험이 난다면 이쪽은 아무래도 이쪽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암기라고 다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암기라고 해서 암기가 승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암기를 하랍니다.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암기해 가지고 이걸 다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간이면 저 같으면 요걸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여기에서 요 시간 요따 투자하면 훨씬 더 합격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아무래도 그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한 3분의 2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이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니까 이 흐름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흐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해라, 여기다 살붙이기를 들어가라 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흐름이 뭔지 알겠다, 감이 오시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역시 근현대사도 무슨 역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국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근현대사, 전근대사 나누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역사 흐름 그 자체로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것도 설명드리고 지금처럼 한 것처럼 살붙이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부담감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수업 내용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각오를 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전근대사보다 맞느냐? 절대 그렇진 않으니까. 자, 258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개화와 자주운동, 그래서 중간 이후에 보세요.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래서 19세기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금 조선의 상황이 세도 정치입니다. 어린아이가 왕으로 앉고 세도 가문이 부패, 권력을 일삼던 상황이고, 당시에 이 엄청난 대국 청나라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 청나라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엄청난 대국이었는데 이 각종 서양 열강들이 침략을 하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청나라도 왕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약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족족이 다 패배합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저 윗동네에서는 엄청나게 큰 나라 러시아가요, 청나라를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요 윗동네 이제 영국이라든가, 여기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렇죠?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에서도 청나라를 쳐서 일본에게도 청나라가 뜯기고, 뭐 하여튼 뭐 여기 일본이, 여기 독일, 이렇게 되고, 이쪽 일본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협박을 하죠. 야, 우리랑 놀아, 개항해. 그래서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일본이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유신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유신 체제가 들어오면서 독재 막 이런 단어와 맞물리면서 안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원래 유신이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옛것 버리고 새로운 걸로 혁명,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유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메이지 유신이 열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예전에 막부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 유신 체제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썼지만 미국이라고 읽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열려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얘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해주가 요 턱 밑까지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만강 이쪽에서 그 러시아를 국경을 놓고 맞댈 정도로, 와 쟤들 뭐야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뭐가 이양선이 돌아다니죠. 백성의 민심들이 엄청나게 사나워졌어요. 그렇죠? 러시아 배, 미국 배, 일본 배, 서양 배들이 막 돌아다닌 이양선. 게다가 조선 내부에서는 뭐가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죠? 예언사상, 종말론 막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고 권력은 부패해지고요. 그렇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그냥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순조, 세도 정치죠.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러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잖아요. 이상하죠?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 넘어갔죠. 그러니까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 넘어갔을 때 풍양조씨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안동김씨를 그냥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안동김씨가 다시 잡았을 때 풍양조씨를 아주 밟아놓겠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세도 정치예요. 그럴 때 이제 철종이 위독해집니다. 철종이 위독해졌을 때 이 후사를 담당을 해야죠. 후사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후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왕을 임명한다. 처음 들어보세요? 왕을 임명하죠.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런 아름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시에 그 대비가 있으면 이 대왕 대비 혹은 대비가 이 후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후사는, 왕은 보통 이제 신하들이 막 해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그 왕실의 최고 어른 대비마마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비마마 위에 있으면 대왕 대비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철종, 그러니까 대비면 조대비가 있겠죠. 그렇죠? 풍양조씨. 그럼 풍양조씨가 안동김씨를 후사로 지목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와중에 이 철종 때 이 세도 정치의 제일 폐단이 뭐냐면, 조선은 누구 성씨의 나라죠? 이씨성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세도 가문들이 또 했던 악행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종이라 영조 있죠? 영조의 그 손자, 쭉 내려가다가 고손자의 이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인데, 이 이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항이 조대비를 찾아가요. 조대비를 찾아가서 대비마마, 지금 이거 결정하려고 고민이 많으신 줄 알아요. 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또 안동김씨, 풍양조씨, 그럼 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세도 정치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조대비가 그렇다면 좋다 이거야. 내가 너를 지목을 한다면 내가 남는 건 뭐냐라는 거죠. 실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당신이 수령청정을 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조대비가 괜찮죠. 얼마나 그 억압을 받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조대비가 허락을 해주면서 이 이항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것이 고종입니다. 이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조대비가 발을 쳐놓고 뒤에서 정치를 하는 수령청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은 이 정치 뒷면에
서서 그러면서 이 권력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자신의 신하들을 많이 포섭을 해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들을 정계에 입문시키면서 이들이 조대비에게 가서 정치를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에게 가서 정치를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대비가 완전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려면 당신이 그냥 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하응이 정면에,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12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는데요. 이하응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하응은 이제 직함이 뭐예요? 왕의 아버지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왕의 아버지는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걱정되지요. 왜요? 당시에 고종이 지금 왕실에 그 조정에 있으면 신하들이 다 누굽니까? 이 썩어 빠진 대신들이 다 신하들이란 말이죠. 얘들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하응은 얘기합니다. 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내가 정치를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하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얘기해요. 대신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왕노릇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나 이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은퇴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를 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은퇴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세도정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도정치라고 하지 않고 이 세도정치라고 하면 인척이 하는 건데 이 인척도 일단은 제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인척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세도정치가 끝났다. 고종에 있어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이하응이 이제 정면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입 대빨 나와가지고 뭐라 따져대니까 이하응이 이제 내가 지금 있는데도 골치 아픈데 조금 이따 이제 권한을 넘겨주면 내 아들이 걱정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정치를 깨끗하게 개혁해야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 개혁정치라고 하잖아요. 자, 제목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고 쓰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권 강화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왕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왕권 강화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의 권력 강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흥선대원군 뭐 하려고 했다고요? 아들의 자신이 은퇴했을 때 이 권력을 넘겨줬을 때 이 아들이 강력한 왕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왕권을 강화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종이 한 게 아니고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혹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자, 책으로 보시면 259쪽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데 고종이 12살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자, 왕권 강화지요. 첫 번째, 세도정치 타파합니다. 세도 가문을 박살나는 거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 사료를 보세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의지. 딱 전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고 그리고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는다. 그러면 천리 멀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당시에 종친들, 그렇죠? 왕실의 종친들 다 배제시켰거든. 이 사람들 다 등용을 하겠다. 내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 권력을 모으면 태산과 같다라는 거지. 어디 그 권력이 있어? 왕의 건데,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깎아버릴 거야. 니들 억압하겠다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일 것이다. 정조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정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그 능력을 중요시했지 그 인맥이라든가 그 혈연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인들, 그렇죠? 실용적인 학문 실학을 발전시킨 남인들 막 등용을 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남인을 막 뽑을 거야. 그래서 니들 견제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대전 통편을 찍어냅니다. 대전 회통을 찍어냅니다. 대전 통평은 정조 때 있었던 거고, 대전 회통이죠. 대전 회통은 그 법이에요. 그리고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법이에요. 흥선대원국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 비변사라는 놈이 이거 뭐 근본도 없는 놈 아니냐, 이거 폐지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걸 폐지시키면 의정부와 삼군부, 육조의 기능을 부활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전에 의정부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의정부가 있습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 비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구는요, 과거 시험을 봐서 등용이 됩니까? 그렇게 안 배웠죠. 과거 시험을 봐서 등용을 되는 건 의정부와 육조입니다. 왕이 원래 의정부와 육조가 있죠. 이 기구가 운영이 됩니까? 되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비변사에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은 있는데 유명무실해졌고 비변사에서 다 되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관원들이 다 여기 가서 업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과거 시험이나 이 관리 등용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된 사람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A가 야, 사람 필요한데 야, 너 일로 와서 일해. 내 직함 날려줄게. 그럼 막 뽑는 거죠. 그리고 그 관직을 돈을 주고 살 때, 그렇죠? 너 비변사 몇 급 해? 몇 급? 몇 품 해? 그러면서 막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은 다 불법적으로 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를 철폐시켜버렸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다 백수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얘기하면 세도 가문들이 등용시켰던 그 인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백수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로 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비변사가 없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여기로 다시 적재적소에 가서 왕을 필두로 이렇게 왕권 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변사를 철폐하는 순간 의정부와 삼군부는 군대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다시 복원되니 이것이 왕권 강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자,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기고 서원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철폐시켜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예전에 영조도요, 서원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렇죠? 서원을 정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을 왜 다 없애지 않고 47개는 남겨놨느냐? 이것은 사액서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까지 없애면 전에 왕들이 세운 것도 다 부정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역풍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7개 서원은 남겨놓고 사익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생들이 어떻게 돼요? 유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왜? 이 양반 유생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 그 동네 서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만동묘라는 것도 철폐하는데 만동묘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죠. 그 당시에 왕이 명나라의 신종이야. 근데 이 신종이 고맙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동묘를 설치해서 거기에 신종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게 이제 4대 의식이잖아. 근데 이 만동묘도 철폐를 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전국의 유생들이 궁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항소하니까 이때 그 흥선대원군이 야 국문 열어봐.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딱 나와서 시끄럽다. 내 얘기 잘 들어.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백성을 해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예요? 이 성리학에 대한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거의 뭐 그 유학자들에겐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살아나도 백성 해치지? 나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해산했다. 이런 내용이 사료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경복궁을 증건합니다. 자,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요.
이것은 또 왕권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궁을 새로 짓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요. 궁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왕이 있는 요 궁이 있으면 이 왕을 만나러 가려면 문을 몇 겹을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 궁 안에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 그래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면 진이 다 빠지고요. 힘 다 빠지고 여기 보면 가는 족족이 뭐 무예 연마하는 사람들이 있고 궁인들 막 돌아다니는 거 보죠. 그럼 스케일이 남다르죠. 아니 뭐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수로 따지면 뭐 인해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와 중국은 진짜 무서운 나라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했을 때 왕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 가려면 일단 이 사람들 다 상대해야 되고 궁을 포위하려면 이게 몇 명이 필요하고 야 하지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의 위험, 왕실의 위험을 보여주는 때 궁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복궁이 불타고요. 옆에 이제 창덕궁.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본궁이 되는데 자, 요쪽에 이렇게 이 입구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입구에 있어. 여기 입구가 또 이렇게 돼 있어. 이 입구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쪽문이 나옵니다. 쪽문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땅 해가지고 맘 먹고 달려! 쫙 달리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왕을 만나는데. 이 궁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궁 포위하는 거 일도 아니고, 왕 잡는 거, 전쟁 나서 왕 잡는 거 일도 아니거든. 그럼 왕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떨어졌다라는 거지. 왕권이 그래서 약하다. 그러니까 궁을 다시 짓고, 우리도 왕실의 위험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이 전개 과정이 조금씩 이상해져요. 자, 일단 경복궁을 증건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름하여 당백전을 찍어냅니다. 당백전은 당시에 상평통보잖아요. 이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돈을 막 찍어내는 거지. 그럼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게다가 원납전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원납전은 뭐냐면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라는 건데 흥선대원군이 대신들의 집에 찾아가요. 이 대원군 합학해서 어떤 일이 오셨습니까? 뭐 술 한잔 하러 왔지. 그런 다음에 술을 마시죠. 알지. 우리 경복궁 지금 중건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요. 그럼요가 아니고 돈이 필요한데 원납전은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100만 원만. 100만 원. 이게 내가 지금 장난치나.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는 내야지. 그러는 거죠. 뭐예요?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거지. 이게 강제성을 띈 원납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반들의 불만이 그게 다라고. 그리고 경복궁이면 왕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한데 그냥 대충 이런 나무 막 뽑아가지고 막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이렇게 큰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또 그거에 버금가는 나무들을 찾아야 되는데 전국에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 어디에. 근데 찾다 보니까 있어요. 어디? 양반들의 묘지에 가니까 이 양반들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무덤에 옆에 그 묘지림 설치하잖아요. 나무. 막 엄청 좋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쳐와. 그래서 묘지림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양반들이요.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되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이 불만이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 됐다 이제 가져와. 그래서 돈도 있지요. 나무도 있지요. 공사 짓자라고 하는데 여기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역. 누구죠?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요. 요역에 동원되었다라는 건 뭐죠? 백성들이 요역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무일푼이에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리를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엄청 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과 더불어서 개혁 정치를 하면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어떤 것도 하냐면 민생 안정책도 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데 첫 번째 전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정은 이제 땅에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금이 안 거쳐요. 이 보통 지주들, 전정은 이제 땅에 부과하는 거니까 지주들, 양반들도 부담을 하는 건데 이 양반네들이 분명히 저기가 김씨 땅인데 장부에 보니까 없어요. 숨겨놓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을 가지고 숨겼다. 그래서 은신하다.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이 은결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은결. 은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러면 토지 측량을 다시 해라. 그래서 양전사업을 시행해서 다시 장부에 집어넣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전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군정. 군정이 있었죠. 그래서 애절량, 그렇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부과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봐봐. 양반들은 왜 안 내는데 양반도 부과해라고 해서 호포제를 부담을 시킵니다. 호포제, 동포법이라고도 해요. 같이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호포제, 동포제, 호포법.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군정이고 환곡이에요. 이 환곡은 말 안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10가마를 빌렸는데 실질적으로는 3가마, 4가마밖에 안 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그렇죠? 10가마 먹어라.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중간에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 10가마 환곡민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7가마는 중간에 그 관리들이 빼서 쥐가 챙겨가는 거야. 비웠죠? 10가마에 흙을 넣어가지고 모래 넣어가지고 이거 섞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거 내주면 아니 이게 모래가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럼 내놔 가져가지 마. 아닙니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행하는데 간단한 거 아니야. 뭡니까? 간단한 거 아니야. 그 관리들의 문제야. 관리 다 자르고 그 황국미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돌려. 사인에게 돌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름난 그 명문가 양반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거 조금 먹겠다고 양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농민들이 서로 농민인데 서로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 됐던 게 사창제.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이 개혁제도 시험 잘 나와요. 흥선대원군 호포법 사창제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259쪽에 한번 봅시다. 서원정리 사료가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경복군 중건, 그래서 원납전, 단백전 발행했고, 자, 군제도 개혁이에요. 군대도 신경 쓰는데 훈련도감, 그리고 바다, 해군, 수군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도 빡 시켜요. 아니 군대가 약하면 왕이 약한 거니까 당연히 군대도 강화시키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니 여기 써놓은 요대로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대외 정책이겠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에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외적으로는 어땠을까 보자라는 거죠.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 과연 이 조선을 가만히 놔뒀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머리 아픈데 막 병인양요, 병인박해,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신미양요,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 그렇죠? 뭐 이런 거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자, 지금 한숨 나오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오세요. 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맨 처음에 집권을 냈을 때요. 국제사회는 이상한 흐름 속에 빠져듭니다. 자, 갑자기 러시아 애들이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러시아 애들이, 코 큰 애들이 막, 덩치 큰 애들이 막 남하하고. 자, 그리고 청나라, 이 엄청나게 큰 대국 청나라가 요만해졌어요. 나머지 다 뜯겨버렸단 말이죠. 이 사실을 흥선대원군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얘들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이 큰 나라가 청도 깼는데 우리라고 못 깨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상한 그 강대국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들하고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서양 애들하고 강대국 중에 하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친구 관계를 맺으면 이 러시아 남하하는 걸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쇄국 정책, 야 놀지 마! 이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개방 정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일단 제목부터 적어 놓을게요. 프랑스 사람이 누굽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주교죠. 그래서 1866년 상황인데 프랑스 선교사가 병인 양요가 병인 박해. 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가지고 자 니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뭡니까 선교사들을 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땡큐 그러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착각을 한 거죠. 프랑스 선교사들이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이 사실이 대신들 신하들 사이에서 알게 됩니다. 이 신하들이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천주교라는 건 당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사교지요. 사이비 종교고 조상도 없는 조상이고 뭐고 조상을 지내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평등사상이고 조선을 부정하는 이런 사이비 종교인데 누가? 왕의 아버지가 이것을 믿고 이들하고 친하면서 조선을 문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흥선대원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막 야 궁 지어야 돼. 야 원납전 내라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물러나시오 그러면서 상소 막 하고 난리가 나니까 왕도 어쩌지 못하지 그 정도. 그렇죠? 막 이런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 그래도 이 결정에서 프랑스하고 만약에 수교를 하게 되면 얘들 잠재울 수 있어. 자, 좀만 참자.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하는 소리는 I don't know지요. 난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완전히 이제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천주교 안 되겠다.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지금 나는 탄핵받아가지고 물러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 천주교 나는 원래는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했으나 얘들이 날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역시 사이비 종교는 안 된다. 이렇게 돌변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살벌하게 죽입니다. 뭡니까?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 그냥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6천에서 8천 명 되는 신도들을 그냥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인박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천주교를 탄압한 거죠.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상황을 프랑스에서 알아버렸어요. 프랑스에서 분노해,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 박해고, 자 이게 1866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한시름 놨죠. 신하들이 그럼 그렇지 왕의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싹 다 죽였잖아. 그러면 다시 조선이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조선이 되겠구나. 그리고 잠잠해지고 있을 때 미국 배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제너럴 셔먼호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 근처까지 와버립니다. 이것은 미국 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선이 이 대동강을 거슬러서요. 평양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랑 통상하자라는 거죠. 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상공업을 통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화친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셨죠? 흥선대원군도 열받아 있어요. 외국인? 아, 참 믿었다가 역시 우리 사람밖에 없구나. 자,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가 박 교수인데 이 평안도 관찰사가 제너럴 셔먼호 그 앞에 가서 미국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우린 니들하고 놀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흥선대원군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니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선이잖아요. 그리고 관찰사라고 하면 도지사급이니까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는 안 갑니다. 그날 밤 제너럴 셔먼호가요 쪽배를 타고 넘어와요. 그리고 육지에 내려서요. 육지에 당시에 보초서고 있는 우리나라 관군을 체포해가지고요. 납치해버려요. 납치하고 여기에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막 그리고 불 지르고 막 아니죠. 막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이 모습을 알고요. 이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는 관이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가 죽었고 내 마누라가 죽었고 못 참겠다 이거죠. 그래서 관민이 합심해서 관민이 이것을 치기로 합니다. 어떻게 칠까? 그래 보자. 그래서 쪽배를 이 어민들과 연합해서요. 어민들의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쪽배를 이렇게 띄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쪽배를 띄우고 여기에서 배와 배를 연결하기 시작하죠. 쫙쫙. 자, 쏴라. 그래서 화살을 탕 쏘는데 불화살을 쏴버려요. 그래서 이 포위된 상태에서 완전히 소각돼 버리는 것이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선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이 병인박해 있고 바로 직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대는 세상은 그 국내적으로 지금 뭐 종말이 다가왔다 이양선이 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얘들 오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우리도 불 지르고 이거 뭐 전쟁이야 뭐야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자 이때 1866년 이 일 바로 있고 나서 프랑스에 병인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프랑스 애들이 병인연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66년 상황에 프랑스 이제 군함이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병인박해. 그렇죠? 병인박해 야 복수하러 와야지. 복수다 그러면서 병인양요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 앞바다를 쳐들어와서 강화도에서 포를 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를 점거를 합니다. 근데 강화도를 점거해서 그쪽에서 보니까 외귀장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귀장각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귀장각 하니까 뭐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귀장각은요. 당실의 그 왕실 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도서관 뭐 이런 건데 요 안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 자료라든가 역사서 그리고 의궤 그리고 왕실의 도장 뭐 이런 것들 보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귀장각인데 내귀장각과 외귀장각으로 나눠놨습니다. 내귀장각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고 이것과 복사본 혹은 여기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거 그것 원본 이런 것들 빼가지고 밖에 외귀장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옮겨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귀장각은 강화도에다 설치를 해놨거든. 그래서 내귀장각과 외귀장각이 있는데 당시에 외귀장각을 보더니 이 프랑스 놈들이 야 이거 뭐 비싼 거 많네 챙겨. 그러면서 이제 챙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의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싹 다 약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성근과 한성근과 양원수가 여기에서 끝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양원수와 한성근 부대에 의해서 다시요. 한성군은 이제 문수산성에서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이렇게 이제 막기 시작해요. 결국에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의궤 같은 거 다 약탈, 외규장각, 도서, 의궤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외규장각 도서라고도 하고 외규장각 의궤라고도 하는데 이 그 의궤뿐만 아니라 보물도 여기에서 다 약탈해 가요. 그래서 애들이 가져갔는데 이거를 그 G20 정상회의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는데 이들이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2010년에 사인했고 2011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소유권을 받았다 X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5년 단위로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임대. 그런데 어떻게 임대? 5년 단위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야. 5년 동안 다시 빌려줄래? 네. 그러면 이제 빌려주고 5년. 그래서 평생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빌려왔다라는 거, 가져왔다라는 거. 여기에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약탈당했던 게 병인양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찾아옵니다. 1868년. 이젠 독일이에요. 독일 상인이 찾아오는데 독일 상인이 역시 찾아왔어요. 상인이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겠어요? 우리랑 통상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까지 했고 근데 니들까지 와서 설쳐. 안 한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페르트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충남 덕산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남연군의 묘가 있습니다. 남연군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다시 얘기해서 고종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남연군의 묘를 가서 야, 이거 털어, 이거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연군 묘가 있잖아요. 이 애들이 삽을 들고 가가지고 이 남연군 묘를 싹 다 파버려요. 쫙 파. 야밤에 팠는데 이 관 근처에 이렇게 파려고 그러는데 꽃갱이가 킹 하면서 튕기는 거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미리 이런 일을 대비해서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웃긴 놈이네. 그러면서 막 파는데 해가 떴어요. 자,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 꽃갱이 들고 판매를 가자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요거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들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확 가요. 배로 다시 도망가서 그냥 집으로 냅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배에서요. 이 건방지게 흥선대원군에게 그 서찰을 보냅니다. 이 서찰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야, 봤지? 우리 독일 사람이야. 하도 열받아가지고 니네 아버지 묘를 깠어. 이 파헤치려고 그랬는데 파헤치다가 야, 그래도 니 귀엽게 시멘트 발라놨더라. 이거 깔 능력이 안 되겠어? 우리 독일 사람인데 안 되죠. 그런데 된다고 이제 뻥을 치는 거지. 그러면서 야, 근데 왜 내가 하다가 멈췄어? 이건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랑 그냥 통상 요구하자. 통상 수교하자. 그러면 모든 걸 다 무마시켜줄게. 흥선대원군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묘가 어떻게 됐다고? 저런 쳐주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백성들도 역시 어때요? 이 모습을 봤죠? 백성들은요. 고종이 어떤 사람이 국부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국가의 아버지예요. 그 조부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고. 그렇죠? 그러면 중조부가 누구예요? 남연군인데 이걸 팠단 말이야. 그러면 당시에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이 조선에서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요. 이 오랑캐들은 저 근본도 없다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민심이 자꾸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신민년에 서양 놈들이 또 쳐들어오느니 그것이 하나 복수 안 한 게 있죠? 제네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871년 미국 군함이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 얘들은 복수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통상수교만 하면 돼요. 문을 열기 위해서 한번 명분 삼아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거지. 쳐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자, 강화도로 다시 쳐가지고, 이게 강화도는 그냥 뭐 다 털리는 동네야 뭐야, 뭐 강화도만 다 털어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서해안은 갯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에서 먼저 진을 치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가 많이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강화도에 갔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는 수군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현 장군이 강화도에서 이 미국 배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현 장군이 끝까지 막았고 흥선대원군이 계속 지원하면서 이 미국 배를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쟁을 몇 차례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척화비를 세웁니다.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1871년 척화비를 세웁니다. 양이친범, 주화매국, 양이친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고 얘기해요. 양이친범, 양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비전직화,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주화매국, 나라를 파는 놈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니까 이때 그 1871년 척화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자라는, 이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를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은 크고요. 병미병, 오신척이라고 외우면 되죠. 그래서 병미병, 병이 두 번이잖아요. 근데 박해가 있고 양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병미병. 그러면 미국하고 헷갈리니까 병미병 하면 미국 제너럴 셔머너. 그리고 신미양유니까 제너럴 셔머너 이렇게. 그럼 병미병, 오신척 이렇게 하면 순서는 일단 됐고. 그리고 이제 병인 박해는 뭐 됐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대동강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병인양요, 강화도에서 왜 귀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고,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성근 그리고 양원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죠. 요거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어느 나라죠? 독일이죠. 그래서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라고 외우면 좋죠.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오페르트 독일 사건, 독일 놈이구나 이렇게. 자, 신미양요는요,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디야?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막아요. 광성보에서 막는데, 자, 이렇게 외우세요. 광어미, 그렇죠? 광어미. 신미양요니까 미국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광어미, 그러니까 광어가 아름답다. 어미가 빛난다. 뭐 이런 거. 광어미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외우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로 EBS에서 제가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게 3점짜리로 나왔는데 광어미만 있으면 맞췄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된 얘기긴 한데 광어미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고 척화비를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59쪽에 양바로 3번의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입니다. 통상수교가 어부정책 배경 이양설이 계속 쳐들어왔고, 자, 두 번째 병인박해죠. 그래서 병인박해는 러시아 남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자, 동그라미 3번의 제너럴 셔머너 사건, 평양에서 애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화도 하니까 강화도랑 헷갈리면 안 돼요. 평양,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병인양요죠. 그래서 프랑스예요. 프랑스 군이 쳐들어왔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니은번에 보면 프랑스 강화읍을 점령했는데 문수산성의 한성근 그리고 정족산성의 양원수, 앞잡다면 한문하면 정량이 최고다라는 거죠. 참. 자, 결과 외교장각 문화재
보물이 다 약탈당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5번에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와서 그 남영군 묘를 파헤친 사건이죠. 자, 결과 통상수교 거부 의지가 강화됐죠. 성산대원군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존화 양이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화 양이 존화 중국을 4대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양이 양놈들은 오랑캐다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자, 신미양요죠. 1871년 미국 상선이 아니고 이제 미국 군함이 쳐들어옵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미국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오죠. 자, 그리고 어제연의 조선수비대가 광성보에서 격퇴했으니 광엄이라고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수자기를 뺏기긴 해요. 근데 수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7번에 척화비입니다. 그래서 신미양요 직후 전국 각지에 건립을 했다. 척화비, 양이침범, 비전죽화, 주화, 매국, 화친을 얘기하는 자는 나라를 파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강화도 지역 들어가겠습니다.